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관련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사이언스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성균관대학교 이경락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이제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벌써부터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까지 세월호가 구조 채널로 쓰지 않아서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 이렇게 의혹이 나왔었는데 그런 근거로 제시되었던 그 VHF 16번 채널이 그 채널에서 실제로 통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해경이 계속해서 이제 감춰왔다 이런 것에서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문제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VHF 16번은 이른바 국제조난통신망인데요. 네. 어째서 해경은 이 채널을 통해서 응답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서 해경은 진도관제센터가 해경 소속인 만큼 그 현장에 출동한 경비정들이 일일이 답할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즉 이미 사고가 그 진도 VTS로 접수됐고 그리고 현장에 그 경비정이 출동을 해서 가고 있으니까 급박한 상황에서 일일이 그런 VHF 16으로 들어오는 걸 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이런 게 이제 해경의 이야기인데요. 네. 다만 이러한 해명은 당시 도착한 해경 함정이 승객들을 또 제대로 구조하지 못했고 승무원만 구조했던 그 정황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해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고 초기부터 세월호가 16번을 아예 처음부터 사용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그 심해져서 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했는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네. 그 부분 같은 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특히 진실 은폐와 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위험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좀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기적 상황, 위험 이런 것들, 위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소통,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위기 상황에 놓인 정부나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그 해당 위기를 극복하는가, 이런 위기 관리의 측면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위험 가능성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그걸 잘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 그런 정책적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된 것은 뒤에 방금 후자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네. 미국에서 유해 화학 물질 배출 목록 제도와 더불어서 1980년대부터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는 2000년에 OECD가 워크숍을 열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에 따르면 이해 관계자 사이에 건강과 환경의 리스크에 관해서 정도, 의의, 의미, 관리와 제어를 목적으로 한 결정사항 그리고 또 행동계획과 방침 같은 그런 정보의 의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교환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이런 내용은 흔히 말하는 위기 상황에 대한 관리와는 좀 다른 맥락으로 보이는데요. 즉 위험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대하라 이게 핵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첫 시작은 화학적 위험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이렇게 소통해라. 위험 물질이 있으니까 묻혀 있거나 혹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잘 다뤄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 환경보호국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이 위험물을 다루고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7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시민을 정당한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연대하는 것. 그리고 또 둘째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주의 깊게 입안하고 그 프로세스를 평가하는 것. 그리고 셋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넷째, 정직하고 솔직하며 마음을 여는 것. 그리고 다섯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혹은 기관과 협동하는 것. 그리고 여섯째, 언론의 요청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의 기분을 이해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자나 혹은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있는 것이죠. 네. 네, 해당 원칙을 좀 들어보니까 이제 단순히 위험 가능성에 대한 경보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위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해서 대응 방식까지 연결해 나가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위기 관리의 측면에서도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그런 이유가 이제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본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위기 관리 방식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예로 그 해수부의 위기 관리 매뉴얼, 예전에 이제 보도가 돼서 논란이 됐던 그 매뉴얼을 들 수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뭐 대형 사고 때는 충격 상세 아이템을 발굴하라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국민들을 분노케 했었는데요. 본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공중과의 그 쌍방향성 이런 것에 기반해서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얘기해라. 위험이면 위험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 해수부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일종의 뭐 비난 돌리기 이렇게 볼 수 있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 해수부나 해경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뭐 조직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이 뭐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막 그 홍보나 PR을 이용해서 그 위기를 대응하듯이 정부 기관이 기업과 똑같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과 똑같이 단순히 피해만 이제 어떻게 보면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초반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세월호 참사 때도 이 국제조난통신망 VHF 16번을 사용했던 내용을 감춘 것, 이것도 잘못된 대처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방금 이 말씀하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또 얼마나 많은 의혹들이 진실로 밝혀질까 하는 점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진도 VTS의 증거보존 절차를 이행했는데요. 정부의 부적절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그 사태의 심각성과 의혹을 더욱 키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몇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원칙은 정직하고 솔직하며 마음을 여는 것, 그리고 언론의 요청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 상대의 기분을 이해하고 명료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생각해봐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정말 커뮤니케이션 본래 그 단어 뜻이 사실 소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리스크라는 단어까지 붙어서 오히려 더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처를 했어야 됐는데 이거에 관련된 관련 당국의 대처들이 조금 미흡하고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이경락 박사와 함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